권력은 불과 같으세요. 권력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될 수가 있고 너무 멀리 있으면 또 춥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본인이 그렇게 연로의 몸이 되지 않았으면 한번 만나려고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꿈을 꿉시다. 정치가 차분하게 이렇게 논의하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반대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러는데 예, 뉴스 탑10이 선정한 첫 번째 이슈 바로 이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두원 전 의원에게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자녀들에게만 남긴 이 말. 어제 저희가 속보로 짚었던 것처럼 정두원 전 의원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단순히 우울증 탓에 세상을 등진 삼선 정치인이라고 표현하기엔 이 정두원 전 의원의 정치 이력이 간단치 않아서요. 그 얘기를 오늘 좀 천천히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허만석 부장, 예. 부검 없이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장례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 사람들의 그리고 본인이 남긴 마지막 인사 내용이 좀 전해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가족에게 미안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장례는 크게 치르지 마라. 그리고 이제 어머니 곁에 화장해서 묻어달라. 마지막으로 이제 여보 사랑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 서울시 부시장 출신의 삼선 의원이고 또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 왕의 남자 이렇게 이제 승승장구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측과 이제 부딪히면서 구속이 되고 다시 무죄를 받고 또 낙선을 하고 다시 방송 그렇죠. 방송인으로 또 다시 컴백을 하는 이런 좀 파란만장한 그 삶을 살았지만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참, 물론 유서가 전부 다 공개된 건 아니고 하정대 국장 어쨌든 어머니 곁에 화장해서 묻어달라 부인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했네요. 예. 사실 오늘 이제 어제부터 저녁부터 여러 이제 정치인들이 빈소에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이제 다른 정치인하고 좀 달리 빈소의 특징이 있었는데 여야 정치인 모두 같이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번 빈소에 지금 오랫동안 있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여야 정치인들이 한 반반 정도씩 왔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그쪽 출신이었으니까 그쪽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두원 의원은 이렇게 여야 정치인 양쪽에서 예. 어떻게 보면 존경을 받는 정치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왜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은 이제 정두원 의원도 낙선을 2번이나 했거든요. 그렇죠. 3번은 당선했지만 근데 낙선했을 때 자기 자신이 그걸 많이 이제 괴로워 많이 했다고 그러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낙선했을 때 사실은 정치인이 낙선하면 그 사람은 좀 다른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좌관이라든가 비서관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생계 자체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꼭 챙기고 심지어 어떤 사람한테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 카드도 아니고 자기 카드를 주면서 다음 생계 어떤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는 이거 써라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주위 사람들을 잘 보살피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정치권에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것이 바로 이번에 빈소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신촌 세바란스 병원에 이 빈소가 마련됐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청와대를 포함해서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그를 애도했습니다. 혼자 감당했을 그런 괴로움이나 절망 같은 걸 생각하면 저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보수 정치에 큰 족적을 남길 수 있는 훌륭한 정치인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부딪힐 때 흐름을 깨지 않으시고 마무리할 때 늘 서로 저런 생각들을 항상 해주시면서 배려하는 생각들을 아주 어지럽고 세찬 풍파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부딪히기에는 어려운 인간적인 심정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고인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회상하고 있는 정치인들인데요. 오늘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강선우 부대변인. 네. 이 보면 조국 수석도 같이 손잡고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네. 합리적 보수 정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정두원 전 의원 그러면 합리적이다라는 말도 떠오르고 그리고 우리가 중용이라는 말도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중용이라는 게 딱 가운데가 아니라 어느 한쪽에 굉장히 쏠리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그의 합리성을 받쳐줬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중 대사설이 있었습니다. 정두원 의원의. 근데 당시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물어봤을 때 노영민 비서실장이 우리 정말 다양하게 인재를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니까 여의도 문법으로는 부인을 하지 않았었어요. 예. 그리고 정두원 전 의원도 그 당시 물어봤을 때 NCND, 그러니까 완전히 부인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물론 그게 불발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진영에 상관없이 중용을 하고 싶을 만큼 합리적인 그런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명복을 빌고 그리고 앞서 노래에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듯이 그 좋은데 가셔서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편안히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조국 수석 포함해서요. 오늘 여야 정치인 할 것 없이 모두 빈소를 찾았는데 그런데 정두원 전 의원의 빈소를 찾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정권 창실에 몸을 던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그 조문을 오려고 아침에 생각을 했는데 보석 조건이 외부 출입이 안 돼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본인이 그렇게 그 영로의 몸이 되지 않았으면 한번 만나려고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정년 한번 만나겠다는 이야기는 그 감옥에 가시기 전에도 수시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빈소를 찾지는 못했지만 메시지도 있고 그리고 보면 여러 가지의 이명박 전 대통령 말 한마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왜 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틀어진 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1심에서 징역 15년하고 벌금 130억을 받고 석방에 지금 현재 된 상태긴 하지만 자택 밖에서 나갈 수도 없고 그렇죠. 또 전화 자체도 매우 힘든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통화를 하기 어려웠을 거고 이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여기에 빈소에 오려면 사전에 법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허가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적어도 2, 3일이 걸린다니까 좀 어려웠을 거고 예. 사실 정두원 의원이 처음 정치를 한 건 이창 전 대법관의 그 권유에 의해서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16대 총선에서는 낙선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런 사람을 다시 정치로 끌어들인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시절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17, 18, 19 계속적으로 이제 3선을 내리했던 건데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처음에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하고 정두원 의원은 매우 친밀한 관계예요. 심지어 초기에는 왕의 남자라는 별명까지 얻었을 때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창출하자마자부터 이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이제 우리 화면에도 나오는 도곡동 자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자기 인생에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힘들게 했던 것이 두 개거든요. 하나는 다스가 네 거냐 내 거냐 하는 그 문제가 맞아요. 하나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바로 이 도곡동 땅 문제입니다. 도곡동 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도곡동 땅을 김재정 씨하고 그다음 형 이상은 씨 차명 명의로 갖고 있다가 그거를 1995년에 포스코에 팔아가지고 거액을 남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 이거를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특검을 했는데 특검에서는 그거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정두원 의원이 그때 당시에 알아보니까 이게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를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국세청장 한상률 씨한테 만나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중에 국세청이 장난칠 수도 있으니까 그 자료를 내놓으라.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놨는데 나중에 그래서 국세청장하고 서로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진 상태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따로 불러가지고 너 왜 거기 가서 국세청에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느냐. 그 자료 네가 왜 달라고 하느냐 하고 마치 이명박 대통령은 정두원 의원이 그 자료를 가지고 뭔가를 쓰려고 한 거 아니냐, 활용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렇죠. 자기를 오히려 해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된 거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정두원 의원이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인사를 모두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인사에서 모두 손을 떼라 하면서 왕의 남자에서 점차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도곡동산 의혹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왕의 남자가 한순간에 비주류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두원 전 의원의 쓴소리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형님 공천, 형님 인사 등으로 민심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이상득 국회 부의장은 18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향후 일체의 국정 관여 행위를 금해야 합니다. 이제는 공천 받았으니까 나는 심판은 포항 사람에게 받을래. 국회의원에게는 심판받는 거 아닙니다. 저 사건이 정말 정두원 전 의원에게는 심적으로 치명타가 됐을 수도 있어서 7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언론에 본인이 처음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의 쓴맛 단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정두원 전 의원은 권력의 단맛보다 쓴맛만 본 사람이라고 모방하죠. 왜냐하면 앞서도 얘기가 좀 나왔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이 1등 공식이거든요. 그러면 1등 공식이면 되게 이제 정권이 출범하고 정권 초기에 권력의 쓴맛을 봅니다. 권력의 단맛을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권력의 쓴맛을 보기도 하는 건데 정두원 전 의원이 인수위 출범하면서부터 권력에서 배제됐어요. 당시 인수위 조각적을 하다가 정두원 당시 의원이 배제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한 게 이상득 의원 당시 국회 부의장의 왕 보좌관 출신이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이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인수위 조각 과정에서 배제되고 그 다음에 그해 해가 바뀌어서 2008년 초에 있었던 공천 과정에서 이상득 당시 국회 부의장이 물러나야 된다는 소위 말하는 소장파의 55인 반란을 주도합니다. 근데 저 반란이 실패했죠. 결국 이상득 국회 부의장은 포항에서 출마해서 당선이 됐던 거고 저 일로 정두원 전 의원은 완전히 권력 핵심에서 밀려나게 된 건데 문제는 그렇게 권력의 단맛만 못 본 게 아니라 결국 이명박 정권 말기에는 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돼서 옥고도 치릅니다. 그런데 구속까지 됐는데 그 사건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거든요. 예.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출범은 1등 공신이지만 권력의 단맛은 못 보고 결과적으로 권력의 쓴맛만 본 건데 앞서서 말씀하셨던 55년 사건의 저 반란을 합니다. 당시에. 저게 만약에 성공했다면 그래서 당시에 이상득 국회 부의장이 출마하지 않고 권력 중에서 빠졌다면 예. 정치의 가정은 없지만 그랬다면 이명박 정권의 운명은 달라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저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상득 의원이 왜 불출마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친형이 옆에 가까이 있으면은 이게 여러 가지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그렇죠. 거죠. 예를 들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원래 가신 그룹은 아예 우리는 나가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예. 전혀 그 측근 그룹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양정철 비서관한테 한 2년 동안 지금 해유를 놔둔 거 아니겠습니까? 최측근들은 다 그잖아요. 처음에 거기를 비워줘야만 다른 관료 그룹, 즉 다시 말해서 그렇죠. 직접 전문가 그룹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정두원 의원이 이런 운동을 주도하긴 했지만 이게 실패하고 또 심지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17대 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이 150석 이상을 얻었었거든요. 그런데 18대에서는 다시 한나라당이 당시에 150석 이상을 얻었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 152석이었던데 17대에서 18대에서는 무려 81석으로 쪼그라듭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당시에 정두원 의원이 했던 그런 정풍운동 같은 것들이 실제로 어떤 선거에서 입증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 이상득 의원은 당선되고 하면서 오히려 흐지부지 되는 사그러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 사실 그런 것으로서 정두원 의원의 그 이후에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좀 없어졌던 거죠. 이해가 됐어요. 정치적 고비가 이렇게 많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정두원 전 의원은 권력을 불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권력은 불과 같으세요. 권력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될 수가 있고 너무 멀리 있으면 또 춥죠. 권력에 가까이 있으면 저런 일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허만석 부장. 네. 이게 지금 뭐 가상유언장이에요. 7년 전에. 그런데 뭐 여기에도 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드는 문장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자식들에게 가급적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여기 한 번 발을 담그면 빠져나오기가 참 힘들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정치라는 게 거친 직업이기 때문에 많이 상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가급적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상유언장에서 이제 글을 남겼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정두원 의원한테 국방위원장 시절에 제가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예. 문자 메시지로 보냈는데 이제 정두원 의원이 이제 답이 왔어요. 허 기자랑 인터뷰해서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막 그 사정을 해서 이렇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제1롯데월드와 관련해서 군과 관련해서 특혜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하는데 좀 말씀을 듣고 싶다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하니까 그때는 이제 문자 메시지가 안 오더니 한 시간쯤 뒤에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명으로 써도 되냐고 하니까 실명으로 써도 된다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갔는데요. 그만큼 이게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의혹이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공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특별히 재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 그런 편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보면 불과 작년에도 허만석 부장 보니까 글쎄 마음에 없는 소리 할 필요도 없는 근데 이제 쓴소리에 대해서 본인의 직원에 대해서도 많이 고뇌했던 이게 읽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굳이 비굴하게 살 필요도 없이 마음에 없는 소리 하면 살 이유도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한테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사람들한테 모진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그것이 좀 후회가 된다. 이런 얘기를 또 저한테는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쓴소리 자체에 대해서도 뒤돌아보게 된다. 그게 또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듣는 사람들한테는. 물론 그게 이제 공익적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또 이야기를 했었고요. 정동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이제 혹독하게 비판을 하고 또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같은 이제 정권을 낳았던 이상득 의원을 향해서 또 상당히 또 정풍 운동을 전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비판을 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넘어갔을 때도 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방에 본인의 어떤 적들이 있는 셈이 됐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외로움이랄까 이런 걸 좀 느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돈 전 의원이 김태현 변호사님 여의도에선 잠시 떠났지만 왜 어제 극단적인 선택이 더 충격적이었냐면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뭐 연기자든 가수든 횟집이든 심리상담가든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기 때문에 더 저희가 놀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앨범 뭐 많이 냈다는 거 알려준 아까 있었던 거고 아까 이제 저희 노래하는 모습도 보지 않았습니까? 연기자재 방송 무슨 얘기냐면 경기고등학교랑 서울대 나왔고 행실이 붙었어요. 엘리트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아마 당시에 공무원 그만두고 탤런트 시험에 좀 이렇게 응시했던 것 같아요. 최종 합격은 못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연기자의 꿈도 있었던 거죠. 저 심리상담가는 사실은 이 약간 이번에 스스로 목숨을 좀 끊으시긴 했지만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좀 한 번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본인과 같이 조금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좀 보듬기 위해서 심리상담가도 활동을 하셨다는 거고 저 횟집 저거는 아마 마포 쪽에 일식집을 좀 열었죠. 아마 그 생계도 하시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다재다능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되게 이제 조금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도 활동을 좀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런 것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혹시 식당도 하시고 그리고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어쨌든 그 마음의 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도 정돈 전 의원이 올해 여름에 미국으로 강의를 떠날 준비까지 했었다. 여러 가지 계획이 참 많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밑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어제 정두원 전 의원에 관련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꼭 유념하고 시청자분들 명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또한 저렇게 다시 한번 고지를 하겠습니다. 자, 꿈도 계획도 많았던 정두원 전 의원의 마지막 행보는 역시 정치권을 향한 마지막 일이침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쓴소리로 이번 주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신문에 한미 FTA 찬성한 의원들 사진을 다 실었어요, 일면에. 제가 교회를 갔더니 젊은 애들이
의원님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그때는 그냥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정치가 차분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논의하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반대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러는데 이번에 한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차분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보수 진보 나눠가지고 또 뭐 얘기하거든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